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료 중에서 단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끈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거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해서 하루에 한 잔씩은 마시거든요. 그런데 한 잔의 커피가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날이죠. 찬바람이 쌩쌩 불 때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면은 얼었던 손도 녹고요. 호호 불면서 마시면 한 잔의 커피에 마음까지도 따뜻해집니다. 동포 여러분은 좋아하시는 음료가 혹은 차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김추자입니다. 커피 한 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차를 좋아하시죠? 예, 차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네. 거의 매일마다 따뜻한 차나 요즘은 또 건강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꼭 이제 녹차, 뭐 홍차, 뭐 보이차 이 대신 뭐 그 흑설탕차 네, 아니면 대추차 예, 뭐 이런 거요. 대추차 예,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예. 커피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전 주로 아메리카노 따뜻한 네. 아메리카노만 즐겨 그렇죠. 먹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근데 교수님은 커피를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 보통 때 예, 뵈면은 커피보다는 맞아요. 다른 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커피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한국분을 중국에서 뵈면서 그분들이 선물로 지금 생각하면 원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 브랜드 커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선물 받아서 먹는 제가 설탕에 좀 약합니다. 네. 좀 붓고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커피 맛을 몰랐는데 일단 만나면 그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네. 어디 가나.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가 얘기 나누려면 다 커피숍으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커피숍 가서 차를 마실 때 그 티백으로 나오는 거 저하고는 약간 더 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 그럼 커피 마시자.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도 그나마 설탕이 안 들어간 거가 네, 따뜻한 네. 아메리카노. 예, 맞아요. 아메리카노. 그래서 마시다 보면 이게 오래됐다 보니 이제는 가끔씩 아메리카노 요 하나만 맛있다, 맛이 없다는 가끔씩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요즘에는 이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친구들이 많아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네. 저는 아무래도 겨울철이면 따뜻한 커피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커피잔에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대고 있으면 맞아요. 마음까지도 그 커피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 중국도 요즘에 커피 많이 마시던데요. 커피가 요즘은 중국에 네. 커피가 한계였던 그 몇 년 꽤 됐죠. 그 트렌드처럼 네. 차는 약간 전통차 느낌이 있으니까 무게감이 있고 네. 냄새가 좀 있는 사람들 마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커피는 약간 젊은 세대.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들고 다니는 그런 네.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는 버블티를 많이 마셨다면 그 버블티 안에는 또 설탕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근래 와서는 좋은 그 브랜드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젊은 네. 친구들도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예. 아마 한국과 비슷하게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차가운 네. 그 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동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편지 사연이나 또는 사진 같은 걸 보면 연길에도 아주 커피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연길에 가서 너무 놀랐던 게 네. 저희 어머니도 커피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은 단순 연길에서는 네.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무한으로 굉장히 오래 있는 네. 심지어 연길의 커피숍은 규모가 커요. 동시간대 500명을 수용할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보니까 점심
그다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식사까지요? 네, 식사까지 할 수 있고 풍경이 좀 좋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방도 있고. 그래서 저는 커피숍 가서 보통 네. 우리가 길어봤자 한 2-3시간 뭐 길게 그렇죠. 수다 떨어도 그 정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돈을 더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커피가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예, 문화 복합 공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네. 모임의 한 장소. 또 커피를 마시면 약간 위로도 되잖아요. 커피의 그렇죠. 이제 향기와 네. 그다음에 이게 맛이 딱 지고 있다가 한 먹고 마시면 그것 때문에 아마 커피숍을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도 커피숍들이 베이커리, 빵과 함께 굉장히 대형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중국도 비슷하네요. 중국은 이제 빵뿐만 아니라 라면도 네. 먹을 수 있고 그 피자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네. 치킨, 맥주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피숍이 저는 커피숍 가서 볶음밥도 먹은 적이 있어요. 분명히 커피숍이라고 네. 나는 갔는데 점심쯤 되니까 저는 이제 식사 자리를 이동할 줄 알았는데 저를 이제 초대하는 분이 바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먹재요. 그래서 네. 나는 그래서 베이커리가 나오지 않을까 빵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볶음밥이 나와서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인데 식당처럼 또 식당에 네. 그 기름 냄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식으로 커피숍을 잠깐 좀 바꾸지 않았나. 그는 연길 지역. 타 지역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타 지역은 아마 한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브랜드 커피숍들이 굉장히 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떤 커피숍에서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것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풍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커피숍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다를 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림 쪽에 가서 놀란 게 커피숍들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긴 그래요. 다 또 네. 공부도 거기서 하고. 아니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고 거의 너무나 큰 소리를 특별히 아마 저는 이제 그 주말에 가서 그런지 네. 결혼식에 왔다가 친구들 만나서 네, 커피숍으로 네, 식사하고 커피숍 가서 수다 떨다 보니까 격동돼서 네, 엄청나게 막 그게 많더라고요. 네, 뭐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깊이 들어있는 게 커피나 차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할빈 씨, 리상순 씨 보내오셨습니다. 자랑스런 할아버지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올해 89세인 나는 5세 때 한국 고향을 떠났지만 29년간 할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고향과 가족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자랐다. 오늘따라 우리 할아버지를 무한 존경하며 자랑하고 싶어진다. 1883년 5월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장작터에서 태어나신 나의 할아버지 리종면께서는 증조 할아버지 덕에 8칸 기와집에서 살며 공부도 잘하셨다. 그이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망국노로 살 수 없다며 진리를 깨우치셨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1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하셨다. 그리하여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하셨다. 반년 후 간신히 풀려났으나 두 다리를 쓸 수 없어 지팡이를 짚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셨다.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8칸짜리 기와집을 팔고 초가 3칸을 샀다. 그 웃돈으로 서울을 오가며 한의술을 배웠다. 그 후 마을에 자그마한 한의원을 차리셨다. 그런데 1934년 아버지께서 일본놈 핍박으로 함경도 북쪽 끝에 가서 군대 말을 먹이고 마구간 청소하고 고된 일을 2년이나 하실 때였다. 온병에 걸리자 치료는커녕 쫓아내 한의사인 할아버지께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하셔서 온병이 나았다. 이 소문이 퍼지자 일본 놈들은 다시 아버지를 붙잡아 가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고역살이를 피하게 해야 한다며 하시고 결단을 내리셨다. 1936년 초 밤중에 둘째 할아버지가 계시는 만주로 보내셨다. 5년 후 아버지께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시자 1940년 11월 할머니, 어머니, 우리 4남매를 모두 만주로 따라 보내셨다. 그 후 때가 되면 고향에 다시 가려고 집과 산, 논,
밭들을 하나도 팔지 않고 넷째 할아버지께 다 맡겼다. 그리고는 이듬해인 1941년 10월 흑룡강성 몽른현 복룡향 평성촌에서 할아버지께서도 찾아오셨다. 그런데 일본 놈들이 투항하기 전인 1944년 초 광복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할아버지께서는 끝끝내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하시고 만주에서 이 세상을 하직하셨다. 공부를 잘하신 할아버지,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신 할아버지, 가정을 살리려고 8칸 기와집을 초가 3칸으로 바꾸시고 그 웃돈으로 한의술을 배우셔서 한의원을 차리신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본 놈에게 다시 고용당하지 않도록 만주로 피신시킨 할아버지, 자식을 따라 만주로 가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려던 할아버지를 언제나 존경한다. 우리 할아버진 언제든 자랑스럽다. 둘째 손녀 리상순 드림. 네, 리상순 선생님 올해 89세라고 하셨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89세 하면 네.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연로하신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글을 보면 네. 그냥 동년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젊으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할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셨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뭐 근현대사를 보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네. 기억하고 있는 건 할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기도 하고 또 아마 가족의 역사를 집에서 그렇죠. 항상 말씀을 네.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의술을 배워서 한의원도 차리시고 다시 아버지가 붙잡혀 가게 되자 만주로 이제 피신시키고 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동북 삼성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할아버지 그 세대분들이 다 독립운동에 이제 그런 다 관계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들어보면 한밤중에 네. 피신시킨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피신시키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을 그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맡기고 부모님 모시고 못 가시니까 네. 내가 꼭 돌아온다 했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그 중국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바로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실제 이제 그 중국의 그 박물관에 가보면 네. 항일 전쟁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일본 침략을 동시간에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거의 박물관에서 하는 걸 보면 그 시대 시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네.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본의 아니게 이제 네. 조선 인민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 인민으로 되긴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예. 1년만 더 생존해 계셨으면 할아버지께서 진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셨을 텐데. 그렇죠. 공부도 네. 그 시기에 공부도 잘하시고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깨우치고 그리고 고준 얼마나 고문을 받았기에 두 다리 다 못 쓰시는데 서울을 오가며 저희 지금이야 뭐 차 타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걸어서 다녔다는 생각을 하면 그 늑대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산에 들짐승도 굉장히 많으신데 생각만 해도 일제 탄압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손이 잘 살고 있다는 느낌 드니까 할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네. 리상순 씨 편지에 적어오신 대로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그 할아버지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제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9세라고 하셨는데 요즘 100세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매번마다 이게 년세가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항상 편지가 이렇게 와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독립
그 운동가들이 후손들이 네. 잘 살고 계시고 예. 민족의 자존심 뭐 이걸 잘 지키면서 그거를 정신을 쭉 발량했으면 하는 바람에 예. 저도 이제 이 나이 될 때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분들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 교육 그리고 역사의 아픔 잊어먹지 말고 때때로 계속 이게 되새겼으면 네.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리상순 씨, 할아버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들어주세요. 이무송입니다. 합이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손유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배추 김치 하던 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일요일 아침 요란한 도깨비 방망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할머니께서 배추김치를 담그려고 고추 양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할머니가 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았어요. 할머니, 저도 한번 해볼래요. 나는 할머니를 도와서 빨간 고추 양념을 배추에 버무렸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옷과 그릇에 고추 양념이 가득 발라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천천히 해봤어요. 차츰 배추를 한 입 한 입씩 넘기면서 고추 양념을 바르는 속도도 빠르고 김치 속과 겉도 골고루 빨갛게 물들게 발랐는데 너무도 보기가 좋았어요. 할머니도 내가 한 김치를 자세히 검사하더니 칭찬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손녀가 다 컸구나. 김치도 보기 좋고 맛있게 양념을 버무렸네. 할머니의 칭찬에 나는 너무 신나서 배추김치 한 잎을 똑 뜯어 할머니께 맛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한 입 맛보았어요. 내가 버무린 배추김치여서인지 사각사각 하는 것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나는 너무 신이 나서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할머니를 도와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니, 저는 아직도 그 김장할 때 배추 속 집어넣을 때 온데 옷에 묻히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배추 김장철이 되면 외국에서 온 시집원분들 네. 체험 삼아 제가 다모 협동조합 할 때는 네. 정말 매번 나갔어요. 어떤 때는 한 번에 여러 군데 가다 보니까 근데 네. 항상 보면 앞치마 제대로 안 하면 옷에 어깨 위에 묻을 묻죠. 때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묻히는 과정에서 많이 튀니까 네. 10살 정도 이 정도 튀는 거는 사실 튄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네. 너무 잘했네요. 그러니까. 배추 잎을 한 입 한 입 넘기면서 속을 넣는다라고 한 거 보니까 제대로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할 때 안에 속을 안 채우고 그렇죠. 잎만 막 바르니까 옆에 바르기만 하죠. 선생님 와서 이 안에다 또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10대면 정말 잘 따라 하는 거죠. 네. 하기는 요맘때는 제 생각을 해보니까
배추김치 담그는 날이면 옆에서 그저 심부름이나 하고 네. 다 끝나고 나면 맛있게 먹었던 맞아요. 그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되면 네. 가정이 일원이 되잖아요. 배추김치를 담근 날이면 정말 수없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가져오라 맞아요. 저거 가져오라. 네. 그래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막상 버무리는 과정에서 집안에 굉장히 많이 펼쳐놨다가 이제 합치는 이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면 자체가 너무 가정답고 저는 네. 이제 어떤 때 그 생각 애를 너는 이거 하지만 딴 거 해라는 것보다 김장철 되면 온 가족을 그렇죠. 다 불러서 같이 하는 예, 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가 김장하니까 또 나름대로 맵지도 않아요. 먹기도 잘 먹고. 네. 근데 참여 안 하고 먹으면 짜다 맵다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예. 김치 담글 때 사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바로 가족의 의미도 있지만 뭐 조금씩 살림도 배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 민족의 전통,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전통의 예절도 배우고 또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 좋은 시기가 되고 또 가족끼리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같이 하니까 가족의 화목, 가족의 어떤 단합 이것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될수록 애들 다 같이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는 보니까 아직도 이 집에서 김치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서 맞아요. 나누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특별히 시골로 내려가면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집이 담근다 하며 여기 있는 친한 분들 다 같이 와서 담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집집마다 김장 담그는 게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또 서로 나눠 먹고. 저는 시골 갈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이 집에서 많이 해서 그다음 또 저녁 되면 같이 한 상 차려 드세요. 네, 그렇죠. 그럼 또 다음 날 가면 다른 집 가서 또 해요. 김치만 담근가 어떤 집은 깍두기도 담고 어떤 집은 무도 담고 조금씩 다 다르니까.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 이렇게 이 집 저 집 할머니 따라서 놀러 다니는 그게 생각나서 많이 그립네요. 그 맛도 참 좋았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김치 맛도 볼 뿐더러 김장 끝나고 나면 또 푸짐하게 막 고기도 삶아서 같이 나눠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김장철 되면 술을 굉장히 저쪽에서 맨날 이제 파티죠, 파티. 그리고 무거운 짐을 본인들이 다 들어야 되고. 남자분들이 이제 힘쓰시는 일, 독을 이렇게 파서 묻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진짜 한동안 못 봤네요. 또 기회 되면 중국에 또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김치움이 아직도 있을까요? 김치움은 있어요. 실제.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제는 김치 냉장고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김치 냉장고를 다시 바꿀 수도 없고. 네. 자, 오늘 우리 손유미 학생 덕분에 저희도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김치 담그던 추억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대형 쇼핑몰에서 대규모 한식 시식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국내 식품 수출 기업들의 후원으로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K푸드 시식 정정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알마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 기업들은 K푸드를 현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는 최근 막을 내린 중앙아시아 3개국 K푸드 챌린지 국가대항전에서 카자흐스탄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앙아시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달간 중앙아시아 3국 K푸드 챌린지 국가대항전을 가졌습니다. 강태근 소장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 부는 K푸드 열풍을 가속화하고자
올해 최초로 K푸드 홍보 국가대항전을 특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국 대표 인플루언서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K푸드 홍보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자국 콘텐츠를 응원하는 국가대항전 형식으로 진행돼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별 경쟁이 붙으면서 현지에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사릭 볼라라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했어요. 콘텐츠 조회수 320만 이상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으나 게시물과 응원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중앙아시아에서 K푸드 인기가 가장 높은 카자흐스탄이 최종 우선국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대표 상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은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 인기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편의점 CU의 카자흐스탄 신규 진출에 힘입어서 올해 10월 말까지 3개국 K푸드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56.7% 급증한 6,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OK 프렌즈 봉사단이 카자흐스탄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면서요. 네,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파견한 OK 프렌즈 봉사단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우슈토벨을 방문하고 또 우리 고려인 원로들 만났고요. 한글 학교에서 또 자원봉사 활동도 펼쳤습니다. 국내 대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OK 프렌즈 봉사단은 모국 초청 재외동포 차세대의 연수와 유학을 돕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중 20여 명이 선발되어서 4일 동안 고려인 역사 탐방 활동과 함께 다양한 현지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원장으로 있는 고려문화원도 방문했는데요.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현대사와 고려인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듣고 고려인 이민사와 함께 이 지역에서의 고려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이들은 카자흐스탄에 앞서 3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지역에 머물면서 올여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에 참가했던 고려인 청소년, 대학생 10명과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주 우즈벡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또 황만금 꼬로즈라고 하죠.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황만금 선생을 기리는 박물관을 또 개장을 했고 아리랑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식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살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 유즈노 살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에서 차세대 살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식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세요. 네, 주 유즈노 살린스크 출장소 도전 박상태는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 주 한국어 교사협회 회장 까르니와 인나 등과 공동으로 사할린 차세대 대상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쿠킹 클래스는 떡볶이를 주제로 이수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관저 요리사를 초빙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할린 지역 학생들, 일반 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한국과 모스크바 소재 대학교 출신의 교환 학생들과 교수진 약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들 만족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유즈노 사할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주 한국어 교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할린 차세대 대상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가 개최됐다고 하네요. 이날 쿠킹 클래스에는 떡볶이가 주제였다고 합니다. 이수연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관저의 요리사를 초빙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사할린 지역의 학생들 또 한국과 모스크바 소재 대학교 출신의 교환 학생들 교수진 약 60여 명이 참가해서 떡볶이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할린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왜 이렇게 뒤척거려? 잠이 안 온다 칼. 좀 자. 이 뱃속에 그지가 밥 달라는 소리 안 들리노?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 저녁 아까 많이 먹었잖아. 그야 벌써 소화 다 됐지. 그럼 라면이나 끓여 먹든가. 오, 라면 좋지. 당신이 끓여주면 더 맛있을 텐데. 잠 깨운 것도 모자라서 라면까지 끓여달라고? 음에 무스브라마 세이조 고마싸라. 내가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래야지 진짜. 아유. 이거 떡 메밀묵. 이것도 맛있겠네. 라면 끓여 먹는다며. 라면도 먹고 후식으로다가 달달구리한 이것도 먹으면 맛있기지. 아저씨요, 이것떡 10개만 주이소. 아니 무슨 이것떡을 10개씩이나 사. 지금 먹을 것만 사. 걱정 마라, 다 먹을 기다. 아유, 아저씨요,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보이긴 하네. 이것떡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하나 줄까? 됐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그래라. 역시 이 맛이지 맛지기네. 아우 못 참겠다. 하나만 줘봐. 참나. 몰라, 나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래. 그래라, 다이어트 때려쳤구나. 하나만 더 줘봐. 하나 더 먹어. 아이 뭔데? 내 것까지 다 먹으면 가노. 아저씨 아직 안 가셨으면 10개만 더 주세요. 아유, 가는데. 맛있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했던 남편이 이것떡을 맛있게 먹자 다이어트 중인 아내가 못 참고 같이 먹네요. 네, 그러게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은 찹쌀을 반죽해서 그 안에다가 팥소를 넣고 동그랗게 빚은 떡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고려시대 초기에 귀족들이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도 이것을 먹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와 속재료가 발전했으며 일반 서민층에서도 널리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하얗고 동그란 형태에다 안에 팥소가 들어간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다이후쿠 모치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야참 장수들이 메밀묵, 만주 같은 것과 함께 모판에 담아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이것, 떡, 메밀묵을 외치면서 팔았는데 야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등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찹쌀로 반죽해서 그 안에다가 팥소를 넣고 동그랗게 빚어서 만든 떡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간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꿀떡, 2번 찹쌀떡, 3번 붕어빵.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정건, 주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긴 제가 어렸을 때는요, 겨울철이면 이것 떡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이것 사주곤 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저녁 밤에 먹는 이것은 정말 꿀맛이었죠. 찹쌀과 팥이 만나서
찰떡궁합을 이루는 이것. 겨울철에 건강 간식으로 이것만한 것이 없죠. 요즘에는 뭐 이것 안에다가 판만 넣는 게 아니라 뭐 각종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넣은 다양한 이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식으로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수험생들에게 합격하라고 이것을 주는 풍습도 있죠.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많이 즐겨 드실 겁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이나 겨울철 간식거리 저희 행복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저희도 함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고려인 한글 작가 1세대, 2세대 작가들 쭉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인 한글 문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려인 한글 문학이 가장 많이 꽃피웠던 시기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사실은 연해주에서부터 네. 많은 작가들이 열정을 쏟아서 이 한글 작품을 이렇게 창작을 했는데 이게 발표할 지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죠. 그런데 그래도 고려인 한글 문학이 꽃피었던 시기라면 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왜 그러냐면 60년대 이전에는 강제주 당에서 스탈린 사망하고 1956년에 후르시초프가 고려인을 완전히 복권시키기 전까지는 사실 신문 지면도 적었고 사상적으로도 억압받고 그래서 자유가 없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후르시초프 치세 이후에 비로소 이제 한글 문학이 좀 더 자유로운 토양 위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신문 지면도 늘어나면서 발표를 하면서 네. 그때부터 그래도 활짝 꼽힌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인 문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 단체라면 이 소련 우리는 그 뭐 팬클럽 회원이 있고 또 뭐 문인협회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거기 소련에는 이 작가동맹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게 1933년 무렵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연해주에서도 고려인 한글 문학의 시조인 이 포섭 조명희가 고려인 최초로 1934년에 소련이 작가동맹의 회원이 됐죠.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고려인 작가들 몇 사람이 회원이 됐고 이렇게 됐고 소련에서는 이 작가동맹이 굉장히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런 단체였는데 이 고려인이 강제주 돼가지고는 또 역시 이 탄압아래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시기에도 조금씩 그 고려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1962년에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고려인 작가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이게 소련 소비에트 작가 동맹 산하 카자흐 공화국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죠, 사실. 네. 그래서 고려인이 작가 동맹 고려인 분과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몇몇 작가들이 그 시기에 작가 동맹 회원으로 가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970년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작가 동맹이 고려인들 한글 문학 작품뿐이 아니라 작품집까지 발간하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 작가 동맹의 산하 기관으로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작가들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의 기관지 역할을 한 잡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뭘까요? 예, 당시에는 이제 그 모든 이런 단체는 이런 기관지가 있게 된데 네. 그때
그때 이제 카자흐스탄 작가 동맹의 기관지는 이제 명칭이 프로스토르라는 이게 문예 잡지지요. 네. 그런데 이 잡지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활짝 트인 공간 또는 광대한 공간, 광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잡지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코리안들의 작품이 지금 끊임없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러시아어로 나오기 때문에 코리안 작가들의 그 한글 작품은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실리게 됐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이게 작품이라는 것은 모국어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달리 이 고려인들은 오직 출판 기관이 모국어 신문 레닌기치 문예페이지뿐이어서 신문에 수없이 원래 그리고 이 모국어 신문 레닌기치는 격주에 한 번씩 문예란을 만들어가지고 문예페이지에 작품을 싣기로 했는데 워낙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싣고 싶어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문예페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문예페이지라는 이름에 관계없이 이렇게 작품을 싣기도 하면서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작품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작가분들이 레닌 기치를 거쳐가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신문이 이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레닌 기치 하나뿐이었으니까 네. 그거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카자흐 공화국 작가동맹 네. 거기에서 이 고려인 작가들이 그 청원을 했던 게 그겁니다. 고려인들은 지면이 레닌 기치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으니까 많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글 문학 단행본 네. 작품집을 많이 발간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청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선인 작가 분과의 작품이 레닌 기치에 실리는 거는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적었다라고 했는데 그 활동하시는 작가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당시에 작가들은 대부분이 연해주에서 태어나서 연해주에서 한 20살 무렵까지 자라고 강제주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주 이후에는 대학에서 우리말을 배울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모국어 학교들이 문을 닫고 또 중앙아시아에서 뿔뿔이 강제주의에 흩어져 가지고 모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죠. 다 러시아말을 배우고. 네. 그래서 강제주 이후에 이렇게 태어난 세대들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국어 외에는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연해주에서 15살 정도까지 20살 정도까지 자란 사람들은 그쪽에서 작가로 막 등단을 했고 또 대학에도 고려사범대학교 조선어문학과에 막 들어가서 문학도로서 이렇게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모국어로 작품을 썼고 또 이분들이 주로 끝까지 한글 문학 작품을 이렇게 여기에 창작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후속 세대들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유학한 맹동욱을 비롯한 네. 이분들이 들어와서 2세대가 되고 또 이분들이 부족하니까 사할린에서 불러와서 3세대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죠. 네. 조선인 작가 분과 사무실이 레닌 기치 신문사에도 있었다면서요. 분과 사무실을 그 당시에 작가동맹 그쪽에 필요할 때는 일부 쓰기도 했고 네. 또 당시에 그 장소가 적어서 초기에는 이 레닌기치 신문사 그쪽에 사무실에 이렇게 두고 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이 유명한 작가들은 대부분이 레닌기치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작가들이 자기들의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신문사거든요. 다른 데서 일을 하게 되면 작품을 못 쓰죠. 그런데 신문사에서는 글을 쓰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작가동맹 회원에 이 가입된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훌륭한 작가들이 대부분이 신문사에 있었으니까 신문사에 자연스럽게 분과 사무실이 들어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더 효율적으로 왜 그러냐면 신문사의 모든 작품들이 토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효율적으로 작품을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 한글 문학의 질적 수준과 양적 향상을 도모했던 것이죠. 네.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집도 출간할 수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인 이 카자흐공화국 작가동맹 고려인 분과가 있기 전에도 유일하게 그러니까 1958년에 조선 시집이라는 작품집이 하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였고 사실상 그 이후에 62년에 작가동맹 고려인 분과가 만들어지면서 이 분과 회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1964년부터 1990년까지 그 후로도 14권이나 되는 고려인 한글문학 단행본이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한글문학 작품집, 이 엔솔로지가 나오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 작가동맹 고려인 분과 이 회원들의 이 노력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고려인 작가 분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